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조경건축 분야에서 정말 중요한 책이죠. 존 옴스비 사이먼즈의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책이요 사실 뭐랄까 디지털 혁명은 고사하고 컴퓨터도 흔치 않던 시절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오래됐죠. 그런데도 지금 읽어보면 조경 계획이나 디자인의 어떤 핵심 원칙들이 너무나 명확해서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부분들이 많아요. 시대를 초월한 고전이라고 할까요? 네, 그 통찰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놀랍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책을 통해서 조경 건축이라는 게 결국 어떻게 인간의 삶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환경 사이에서 조화를 찾아가는지 그 핵심 원칙들을 좀 파헤쳐 보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요. 네, 아주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재밌는 비유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 사냥꾼이랑 땅다람쥐 이야기요. 아, 네네. 그 이야기 정말 인상 깊죠. 자연 속 동물들은 정말 본능적으로 자기 살 곳을 기가 막히게 고르잖아요. 땅다람쥐 예를 들면 먹이 구하기 쉽고 물 가깝고 또 안전하고 햇볕 잘 드는 그런 남동쪽 경사면을 딱 골라서 집을 짓는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최적의 장소를 찾는 능력이 탁월하죠. 근데 이걸 듣던 꼬마의 질문이 딱 핵심을 찌르죠. 아저씨, 그럼 우리 마을도 남동쪽 경사면에 지었어요? 이 질문 뭔가 좀 뜨끔하게 만들어요. 네, 바로 그 점이에요. 자연의 지혜, 그 땅다람쥐의 본능적인 계획 능력과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 인간의 계획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연의 이치에 부합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사이먼즈는 우리가 지구의 주인 행세를 하지만 종종 환경을 파괴하고 결국 우리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도시를 건설해 왔다고 지적해요. 맞아요. 이 땅다람쥐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자연의 일부인데 가끔은 정말 그걸 완전히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잖아요. 숨 밀어버리고 강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답답한 회색 도시 안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셈이죠. 다른 동물들 곰이나 거북이 같은 애들은 자기 서식지에 완벽하게 적응했는데 왜 우리는 좀 달라 볼까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지구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명 시스템, 그러니까 생물권, 바이오스페어로 봐야 한다는 관점이에요. 땅, 공기, 물, 에너지, 이 모든 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생명의 그물을 이루고 있고 모든 생명체는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생물권, 네. 네. 그래서 조경 계획의 가장 기본은 이 생태학적인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해요. 우리가 땅에 하는 어떤 작은 행위 하나가 생각지도 못한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거든요. 심 벤덜린이나 스튜어트 코안 같은 학자들이 말했듯이 자연이야말로 우리가 직면한 모든 디자인 문제의 최고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가 지구를 다스린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우리 몸과 마음이 진짜 원하는 환경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인공적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이요. 책에서도 나오지만 고혈압이나 신경증 같은 현대인의 질병들이 어쩌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갈망하는 그런 자연 친화적인 환경과 현실 사이의 괴리 때문에 나타나는 일종의 신체적 저항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하더라고요.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계획의 목표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기능을 수용하는 건물을 짓거나 길을 내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거기서 살아갈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이면서도 즐겁고 또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진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죠. 기능만이 아니라 경험까지 디자인하는 거군요. 그렇죠. 옛날 베이징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꿈꿨던 것처럼 인간이 자연, 신, 그리고 동료인간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전을 만드는 것. 좋은 디자인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영감을 불어넣어야 해요. 아리스토텔레스 말처럼 사람을 설득하려면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하잖아요. 계획과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마음과 필요를 깊이 이해해야만 진정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지 그 핵심 원칙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게 바로 기후예요. 네, 기후. 정말 중요하죠. 어떤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지역을 선택하고 또 그 지역 내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를 찾는데 기후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책에서는 크게 네 가지 기후 지역,
춥거나 서늘하거나 덥고 습하거나 덥고 건조하거나로 나누고 각각에 맞는 디자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덥고 건조한 사막 기후에서 미기후학 원리를 이용해서 시원한 안대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전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네. 미기후학, 마이크로클라이매톨로지. 이게 뭐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아주 국지적인 작은 지역의 기후를 디자인을 통해 조절하는 기술이죠. 네네. 말씀하신 그 사막의 안뜰처럼요. 벽을 세워서 뜨거운 바람을 막고 분수 같은 물 요소를 활용해서 증발물이 난 냉각 효과를 얻고 나무나 차양으로 그늘을 만들고 또 식물을 심어서 온도를 낮추는 방식이에요. 마치 우리 손으로 작은 오아시스를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죠. 와, 정말 지혜롭네요. 이런 세심한 기후 고려가 그 지역의 건축 양식이나 사람들의 옷차림, 생활 방식 같은 사회적 큰 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더 크게 보면 뭐 태양 복사열이나 해류, 극지방 얼음의 순환 같은 거시적인 요인들이 전 세계 기후를 만들고 우리는 그 큰 틀 안에서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건물의 형태, 재료, 심지어 색감 하나까지도 기후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후 다음으로는 역시 땅, 그 자체를 빼놓을 수 없겠죠. 땅은 그냥 건물을 올리는 빈 바탕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자원이자 모든 생명의 기반이잖아요. 식물이 햇빛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생태계 전체를 먹여 살리는 그 모든 활동이 시작되는 곳이니까요. 맞습니다. 모든 생명활동의 기초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땅을 너무 함부로 다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마구 파헤쳐서 토양 침식을 일으키거나 예전에 미국 서부 개척 시대처럼 자연지형은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네모 반듯하게 직선 격자, rectilinear land survey 방식으로 땅을 나눠버리기도 했고요. 네, 그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식도 시대에 따라 많이 변해왔어요. 예전에는 개인의 소유권이 굉장히 절대적인 가치였다면 요즘은 공공의 이익이나 환경 보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땅을 소유한다는 것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죠. 아, 권리뿐 아니라 책임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내 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주변에 피해를 주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이제 용납되기 어려워요. 다행히 요즘은 GIS 같은 지리정보 시스템 기술이 발달해서 자연지형에 더 부합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측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고 있고요. 어떤 기술을 쓰든 변하지 않는 핵심 원칙은 바로 대지에 맞춰 계획하라는 거예요. 대지에 맞춰서. 네, 그 땅이 가진 고유한 성격과 잠재력을 존중하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최적의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하는 거죠. 마치 아까 그 땅다람쥐가 본능적으로 제일 좋은 자리를 찾듯이 우리도 땅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인 물, 워터, 이것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죠. 물 근처 땅값이 비싼 건 뭐 다들 아는 사실이고요. 강, 호수, 습지, 지하수 이게 다 다른 것 같아도 결국엔 서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죠. 과거에는 물을 마치 무한정 퍼쓸 수 있는 자원처럼 생각했지만 이제는 지속 가능한 관리가 정말 필수적인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하니까요. 네. 그래서 빗물이 땅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설계하고 자연배수 활용, 생태학적으로 설계된 인공습지를 통해서 폐수를 정화하고 마시는 물과 그냥 관계용이나 산업용으로 쓰는 물을 분리해서 공급하는 이중급수 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물을 적게 쓰는 조경 방식, 즉 절수조경, 엑스트라스케이프 같은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아, 절수 조경이요? 네. 그리고 이미 훼손된 하천이나 습지를 원래 모습에 가깝게 복원하려는 노력도 정말 중요하고요. 소로나 뮤어, 레오폴드 같은 자연주의자들이 감탄했던 그런 깨끗하고 생명력 넘치는 물 환경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기후, 땅, 물 같은 기본적인 자연 요소들을 이해했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디자인할 것인가 그 원칙들로 좀 더 들어가 보죠. 경관 특성, 랜드스케이프 캐릭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재밌더라고요. 네,
경관 특성,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특정 지역에서 발견되는 자연 요소들, 예를 들어 땅의 형체나 암석, 식생 같은 것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어떤 고유한 분위기나 통일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책에서는 유타주의 가문비나무 숲 풍경을 예로 들던데 상상만 해도 뭔가 장엄하고 모든 것이 딱 제자리에 있는 듯한 그런 완전한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 장소만의 고유한 분위기, 아우라 같은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자연스러운 조화를 깨트리는 부조화스러운 요소는 피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거대한 세커이아 나무들이 늘어선 숲바닥에 뜬금없이 분홍색 페튜니아 화단이 있다면 얼마나 어색하겠냐고 하는데 정말 상상만 해도 좀 그쵸? 네, 정말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자연경관을 다룰 때는 크게 4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고 해요. 첫째는 원래 모습을 최대한 그대로 보존, preserve. 보존. 둘째는 필요하다면 부조화한 요소를 제거, illuminate 하는 것. 셋째는 일부를 변경하지, alter해서 더 낮게 만드는 것. 그리고 넷째는 오히려 그 특성을 더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거죠. 아, 4가지 방법이군요. 네. 예를 들어 언덕이 있다면 그 자연스러운 경사를 잘 살려서 미시건의 캠프장처럼 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카고 식물원처럼 아예 흙을 쌓고 깎아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인공적인 언덕과 계곡을 만들 수도 있죠. 핵심은 그 대지가 가진 본질적인 특성, 그 성격을 제대로 읽어내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개발 방향을 찾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이런 계획을 하려면 당연히 땅의 구체적인 생김새, 즉 지형, 토포그래피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텐데요. 보통 등고선, contours, 지도나 모델을 통해 표현하죠. 제대로 된 대지 계획을 세우려면 땅 표면의 높은 하지뿐만 아니라 지하에 묻힌 시설물이라든지 소유권 경계선 같은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표시된 측량 자료, 토포 서베이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정확하고 상세한 분석 자료가 있어야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 있죠. 이걸 바탕으로 실제 대지 계획, 사이트 플래닝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이먼즈가 제시하는 정말 중요한 통찰이 있어요. 바로 모든 대지에는 이상적인 용도가 있고 모든 용도에는 이상적인 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 모든 땅에는 맞는 용도가 있고 모든 용도에는 맞는 땅이 있다. 네. 결국 땅과 그 위에서 이루어질 인간의 활동 사이에 최적의 짝을 찾아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하고요. 그 다음엔 해당 대지를 정말 철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이먼즈는 단순히 객관적인 데이터만 볼 게 아니라 그 땅에 가진 어떤 정신이랄까요? 그 고유한 기운이나 분위기를 직접 느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마치 일본식 정원을 만들 때처럼 말이죠. 데이터를 넘어서 그 땅의 영혼을 느껴라?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요. 여기서 PCD 개념, 즉 보존, 컨서베이션, 관리, 컨서베이션, 개발, 디벨롭먼트의 원칙이 다시 한번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아, PCD요? 네. 계획 과정 초기부터 어떤 지역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어떤 지역은 제한적으로 사용하되 잘 관리하고 또 어떤 지역은 집중적으로 개발할 것인지를 미리 구분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개발만 외치던 당시 분위기를 생각하면 꽤 혁신적인 접근이었어요. 모든 땅을 다 개발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네요. 개발 만능주의에 대한 반성이 담겨 있군요. 그렇죠. 요즘은 컴퓨터 기술이 이런 복잡한 분석과 시각화 작업에 엄청난 도움을 주지만 사이먼즈는 기술은 어디까지나 효율적인 하인일 뿐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주인은 결국 인간의 직관과 지혜여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기술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그 땅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실제로 공간을 만들어가는 대지 개발, 사이트 디벨롭먼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도시와 시골이라는 환경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하네요. 도시는 아무래도 좁고 제약이 많아서 좀 답답하고 압박감을 주는 반면 시골은 넓고 개방적이어서 자유로운 느낌을 주죠. 네, 그 환경 자체가 주는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 디자인도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규모라든지 사용하는 재료라든지 예를 들어 도시의 작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와비 정신처럼 겉모습은 소박하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섬세하고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내향적인 디자인이 더 인상적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땅의 유형, 예를 들어 경사지냐 평지냐에 따라서도 적합한 디자인 접근법이 달라져야 하고요. 경사지에서는 땅을 계단식으로 깎아서 테라스를 만들거나 건물 일부를 공중에 띄우는 캔틸레버 구조 같은 것들이 유용할 수 있죠. 반면에 평지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유기적인 패턴으로 건물을 배치하거나 정원을 꾸밀 수 있고요. 그렇군요. 중요한 건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든 그 결과물이 기존의 경관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마치 풍경 속에서 함께 노래하는 듯한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개발이 자연을 억누르거나 파괴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더 풍요로운 경험을 창출해야 한다는 의미죠. 건물 같은 구조물에 대해서도 좀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건물은 그냥 홀로 서 있는 물체가 아니라 그 주변의 빈 공간, 즉 외부 공간을 정의하고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아, 건물이 공간을 만든다? 공간, 건물과 주변 땅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개별 건물 자체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해요. 세르티나 사리넨 같은 유명한 건축가들도 개별 건물보다는 건물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그림, 즉 집합체로서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대요. 구조물이라는 솔리드와 열린 공간이라는 보이드 사이의 균형이 필수적인 거죠. 건축에서 조화를 이루는 원리로는 동일함의 법칙, law of the same과 유사함의 법칙, law of the similar 같은 걸 이야기해요. 같은 형태나 요소를 반복하거나 비슷한 것들을 사용해서 시각적인 통일성과 안정감을 주는 거죠. 일본의 다타미처럼 어떤 표준화된 단위, 즉 모듈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질서와 조화를 만드는 좋은 방법이고요. 반복과 유사성, 모듈. 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조화의 원리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적합성의 법칙, law of fitness라고 봐요. 즉, 형태가 그 기능에 완벽하게 부합할 때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마치 그 땅다람쥐의 집처럼요. 억지로 꾸미거나 장식하지 않아도 필요한 기능에 딱 맞게 진화하고 만들어진 형태가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말과도 통하네요. 아, 그리고 디자인을 할 때 단순히 2차원적인 면적만 생각할 게 아니라 부피와 깊이를 가진 3차원 공간 volumes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놀이터나 고속도로를 설계할 때 단순히 평면도만 그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그 공간 안에서 경험하게 될 높이, 깊이, 둘러싸인 느낌 같은 입체적인 공간 경험 자체를 디자인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모든 공간은 저마다의 고유한 질 퀄리티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공간은 우리를 아늑하게 감싸주는 느낌을 주고 어떤 공간은 시원하게 탁 트려서 해방감을 주죠. 또 어떤 공간은 활기차고 자극적인 느낌을, 다른 공간은 차분하고 명상적인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고요. 공간마다 느낌이 다르죠. 네. 그리고 이런 공간의 성격은 그곳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특정한 감정 반응이나 행동, 예를 들어 긴장하거나 이완하거나 움직이거나 머물게 하는 등의 반응을 유발해요. 이런 3차원적인 공간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딛고서는 바닥면, 베이스 플레인,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천장면, 오버헤드 플레인, 그리고 우리 시야를 둘러싸는 수직면, 버티컬 플레인스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 세 가지 면을 어떻게 조절하고 디자인하느냐가 공간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이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공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경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먼저 경치와 비스타의 차이를 언급하는데요. 비스타는 그냥 보이는 풍경이 아니라 어떤 특정 지점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초점이 맞춰진, 잘 짜여진 경치를 의미하죠. 책에 나오는 일본 찻집 이야기가 이걸 정말 예술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그 찻집 이야기 정말 기가 막히죠? 네, 아름다운 바다 경치를 가진 곳에 찻집을 짓는데 처음부터 그 멋진 경치를 짠 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숨겨두죠. 찻집으로 들어가는 길에서는 대나무 숲 사이로 슬쩍슬쩍 보여주고 찻집 문 바로 앞에서는 일부러 바위나 나뭇가지 같은 걸로 시야를 살짝 가렸다가 손님들이 손을 씻으려고 물그릇에 고개를 숙였다가 딱 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창밖으로 탁 트인 바다 경치가 눈앞에 펼쳐지게 만드는 거죠. 네, 그 극적인 연출. 이런 식으로 기대감을 점점 높이고 마치 액자 속 그림을 감상하듯이 그 경치를 더욱 가치 있고 특별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다 보여주기보다는 암시하고 점진적으로 드러내면서 발견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거죠. 정말 고도의 심리적인 디자인 기법 같아요. 그리고 축이라는 개념도 강력한 디자인 도구로 소개되죠. 2개 이상의 점을 연결하는 선형적인 계획 요소인데 잘 활용하면 공간의 웅장함이나 질서, 방향성을 부여할 수 있지만 너무 남용하면 지나치게 권위적이거나 경직된 느낌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해요. 대표적인 예가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이죠. 아, 베르사유 궁전. 정말 축의 힘이 느껴지죠. 네, 그 중심축이 워낙 강력해서 주변의 모든 요소들을 다 종속시키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축은 어떤 힘이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 베이징의 천단이나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처럼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축에만 의존하면 주변의 다른 흥미로운 요소들이나 자연스러운 흐름을 무시하게 될 수도 있다는 단점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대칭, 시메트리와 비대칭, 에이시메트리의 조화가 중요한가 봐요. 대칭은 질서 정연하고 완벽해 보이지만 자칫 단조롭거나 지루해질 위험이 있고, 반면에 비대칭은 좀 더 자연스럽고 유연하면서 예상치 못한 발견에 즐거움을 줄 수 있으니까요. 철학자 산타야나가 보아야 할 풍경은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아마 비대칭이 이런 풍경의 구성을 더 흥미롭고 다채롭게 만드는 데 유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간을 어떤 정지된 그림처럼 감상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임, 모션 속에서 경험한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디자인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안내하거나 때로는 의도적으로 특정 방향으로 이끌거나 머물게 할 수도 있어요. 책에서는 분수와 머큐리 조각상의 배치를 예로 들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 주변을 맴돌며 감상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거든요. 아, 움직임을 디자인한다. 네, 사람들의 동선을 예측하고 그 경험을 더 즐겁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곡선이나 직선, 때로는 살짝 돌아가는 우회로 등을 활용하는 일종의 운동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원리들을 이제 실제 동선 계획에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보행자 동선은 좀 더 무르르듯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만들고, 자동차 동선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면서 이 둘을 잘 분리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1920년대에 계획된 미국의 레드번 커뮤니티가 자동차 시대의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선구적인 사례라고 소개됐는데, 와, 정말 시대를 많이 앞서간 계획이네요. 네, 레드번 계획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주택들을 차량 통행이 막힌 막다른 골목, 콜드색 안쪽에 배치하고 집 뒤쪽으로는 차가 전혀 다니지 않는 넓은 공원과 보행자 전용길이 쭉 이어지도록 설계했거든요. 아이들이 차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학교나 놀이터, 공원에 갈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거의 100년 전 계획인데도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정말 배울 점이 많죠. 자, 이제 스케일을 좀 더 넓혀서 개인의 집이나 정원을 넘어 커뮤니티 계획으로 가보겠습니다. 과거에 단순한 격자용 도시 계획에서 벗어나서 PUD, 즉 계획 단위 개발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방식인가요? PUD에는 쉽게 말해서 예전처럼 모든 집을 똑같은 크기의 필지에 따로따로 짓는 대신에요. 건물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한 곳에 모아서 짓는 거예요. 클러스터링. 네. 그렇게 해서 절약된 땅은 주민들이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넓은 오픈 스페이스, 예를 들면 공원이나 녹지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학교 부지랑 공원 부지를 바로 붙여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용도 계획 같은 것도 PUD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예요. 효율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공간 활용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PCD 윤리, 즉 보존, 관리,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커뮤니티를 계획할 때도 무조건 다 밀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은 그대로 보존하고, 공원이나 녹지 같은 중요한 오픈 스페이스는 잘 관리하면서 유지하고, 개발은 정말 필요한 곳, 적합한 곳에 집중하자는 접근법이에요. 단순히 집만 잔뜩 짓는 배드타운이 아니라 주민들이 그 안에서 필요한 편의시설도 이용하고 일자리도 얻고 다양한 여가 활동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자족적이고 살기 좋은 커뮤니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 거죠. 충분한 녹지 공간 확보가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제 도시 디자인 차원으로 넘어가면 현대 도시가 종종 너무 삭막하고 비인간적인 사막 같다는 날카로운 비판이 등장해요.
그래서 다시 활기 넘치는 도심을 만들고 사람들이 걷기 편한 거리를 조성하고 주거, 상업, 문화시설이 어우러지는 복합용도 개발을 하고 무엇보다 너무 거대하고 위압적인 스케일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인간적인 스케일, 휴먼 스케일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가 바로 이런 삭막한 도시 속에서 숨통을 틔워주는 오아시스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요. 네, 센트럴파크는 정말 도시계획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취 중 하나죠. 그 빽빽한 마철루 숲 한가운데 그렇게 거대한 녹지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도시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이 되잖아요. 잘 계획된 오픈 스페이스 하나가 도시 전체의 분위기와 삶의 질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별 도시의 경계를 넘어서 지역 계획, 리저널 플래닝까지 시야를 확장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도시 하나하나를 따로 볼 게 아니라 강 유역이라든지 산맥 같은 자연적인 시스템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더 넓은 지역 전체를 통합적으로 계획해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도시가 계속 팽창하고 서로 기능적으로 연결되면서 이제는 개별 도시를 넘어서는 광역적인 차원의 협력과 계획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각 땅이 가진 본래의 잠재력과 가능성, 즉 사이먼즈의 표현을 빌리자면 땅이 되고 싶어하는 바를 존중하고 중요한 자연 시스템은 반드시 보존하면서 도시의 무분별한 외연 확산을 관리하고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발전하는 역동적인 보존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대한 지역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피츠버크 지역의 알레리니 컨퍼런스 사례처럼 정부나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즉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고요. 와, 오늘 정말 방대한 내용을 다뤘네요. 존 옴스비 사이먼즈의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라는 고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결국 조경 건축이란 인간과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살아있는 지구 환경 사이에 아름답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맺어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과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섬세하고 사려 깊은 디자인이 필요하며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총체적인 경험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계획과 디자인의 최종 목표는 결국 그곳에서 살아갈 인간의 경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보기 좋은 형태나 패턴을 만드는 데 집착하기보다는 그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먼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사이먼즈가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힘주어 말했듯이요. 의미 없는 패턴이나 차가운 형태로 계획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인간의 경험을 계획하십시오. 아마 이게 오늘 나눈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생활하시는 주변 환경, 예를 들어 집 근처 거리나 자주 이용하는 동네 공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공간의 디자인은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눈 여러 원칙들, 자연과의 조화, 인간적인 척도, 긍정적인 경험 유도 같은 것들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혹시 이용하면서 좀 아쉽거나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만약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면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어떤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